전자금융감독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즉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 사업자에 대해서 정보기술 부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특히 제14조의 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절차에 해당 내용이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대상 업무의 정보 처리 시스템의 중요도 평가를 금융회사는 진행을 해야 되며,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즉 CSP라고 표현하는 업체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체 업무 위탁 운영 기준의 마련 및 준수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탁 운영 기준에 대해서 자체 정보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의결을 거친 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만일 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날에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이란 사용자의 고유 식별 정보, 여권번호나 주민번호가 되겠죠. 또는 개인 신용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융권과 공공 분야에서는 망분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전자금융감독 규정에는 제15조 1항 제3호에 망분리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 금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후 코로나 확산 이후에 재택근무를 금융권에서도 허용함에 따라 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 2 망분리 적용 예외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조의 2 1항 2호를 보면 외부망으로부터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원격 접속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가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산하기관인 금융보안원에서 발표한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를 좀 시대순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사실 금융권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금융보안원에서는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2016년 10월에 발간하였습니다. 발간하면서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14조의 2가 항목이 이제 신설이 되었고요. 이때 나온 가이드에 따르면 비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에 하나여 클라우드를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위치할 퍼블릭 클라우드 센터에 대해서 전자금융감독 규정의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즉, 국내에 위치해야 된다든가, 우선 통신망이 설치되면 안 된다, 외부 통신망과의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해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도 비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은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고유 식별 정보 또는 개인 신용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은 비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지정을 불가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은 여전히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약 15가지 정도의 비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홍보용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메일 시스템, 장애 파생 상품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그러한 시스템들만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 후 금융권 및 공공의 계속 요구사항을 받아서 2019년 1월에 금융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가 발간이 되면서 전자금융감독 규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세부 절차를 정의했다는 게 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계약 체결, 보고 및 이용 종료의 4단계로 문서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려놨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이 가이드에 따르면 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도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기준이 정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중요 업무의 경우에는 역시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된다. 단 비중요 업무 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전 보고는 필요 없고요. 그냥 문서만 보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릴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에 설치해야 되고 해당 전산실 내에 무선 통신망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준수해야 된다라는 항목은 계속 단서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코로나 확산 이후에 금융권에서도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융권에서는 상시로 이제 재택근무를 허용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서 간접 접속 방식의 경우에는 퍼블릭 VDR을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가이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외부 단말기, 즉 집에서 사용하는 PC에 대해서도 보안 정책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면 캡처 방지 등의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 접속의 경우에는 그 회사 내부망에 접속할 경우 집에 있는 PC에서는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되는 추가적인 보안 통제 적용도 필요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 따라 올해 말에 그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추가로 개정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좀 더 명료하고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클라우드 이용 시에 사전 보고 대신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연구와 개발 목적의 경우에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가 이번 달에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좌측에 좀 약간 작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금융보안원과 같은 침해 사고 대응 기관을 통해서 안전성 평가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침해 사고 대응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평가 결과를 공유받아서 평가를 진행하거나 이 3가지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2번째 케이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 항목은 기본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인 CSAP의 통제 항목을 준용해서 만들어졌고요. 추가적으로 금융 부분에 추가 보호 조치 항목이 32개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CSAP의 평가 통제 항목을 보면 이렇게 인프라 서비스와 사스 서비스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직 파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제 항목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 우측에 보이시는 이 4가지의 인증제, 예를 들어 국내의 CSAP 인증을 받거나 미국의 페드램프, CSA 스타, 싱가포르의 MTCS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이 109개의 인프라 기준 기본보호 조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그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AVD 실제 활용 시나리오를 좀 분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망분리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당 2대의 PC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상화 VDR을 통해서
인터넷 PC 또는 내부망 PC로 AVD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택근무 용도로 VDI를 간접 접속 방식의 VDI 형태로 AVD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에게 데스크탑 화면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할 어플리케이션만 제공함으로써 좀 더 보안을 강화한 형태의 VDI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이제 원격 앱을 제공하는 PC의 경우에는 멀티 세션을 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호환성 부분을 반드시 사전 체크해야 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VDI 타입에 대해 실제 구성도를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PC인데요. 좌측에 기업 내의 데이터 센터, 기업 내의 사무실, 사용자 PC가 위치한 사무실을 표시하였고요. 가운데 온프렘 DC라고 표현한 부분은 기업 내의 데이터 센터를 의미합니다. 맨 오른쪽에는 애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실제 AVD VM이 위치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를 의미합니다. 보통 금융회사의 사무실과 금융회사의 데이터 센터 간에는 이런 이제 전용선이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PC의 인터넷 통신은 모두 다 이제 온프렘의 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DMZ를 통해서 인터넷이 나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사무실에 있는 PC에서 AVD VM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된 아웃바운드 흐름을 따라 AVD의 컨트롤 플레인에 접속하게 됩니다. 이후 Azure AD 인증 또는 뭐 RD 브로커와 같은 게이트웨이 이러한 관리 인프라와 통신하면서 실제 AVD VM과 사용자 PC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PC의 경우에는 이 AVD VM에서 이제 인터넷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 트래픽을 이 내부 데이터 센터로 다시 돌려서 내부에 있는 DMZ에 위치한 보안 장비를 통과하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번 화살표와 같이 DMZ를 애저상에 구현을 해서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구축한 사례는 주로 이제 1번 형태, 왜냐하면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DMZ를 또 하나 애저상에서 만든다고 하면 추가적인 보안 솔루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1번 형태로 구성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더라도 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의 특정 서비스와의 통신을 위한 URL 연결은 반드시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망분리된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망 연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망 연계 솔루션이 이 AVD VM과 사용자 PC 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테스트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좀 구성도가 간략하게 변경되었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이 AVD VM에선 인터넷 트래픽을 허용하지 않는 내부 업무용 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성일 경우에 사용자 PC는 이제 인터넷이 가능한 PC고요. 인터넷이 가능한 PC에서 AVD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 AVD VM에 이제 접속하게 되면 이 AVD VM은 이 내부망의 서버에 접속해서 업무용으로 쓰는 구성입니다. 이런 구성을 위해서는 AVD VM과 온프렘 DC 간에는 IPsec VPN을 설정하게 되고요. IPsec VPN 통신을 통해서 AVD VM과 사용자 PC는 이 RDP 쇼패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연동하도록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망 통신을 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구현하고요. 만약에 인터넷 PC이기 때문에 외부망으로도 허용한다고 하면 이 RDP 쇼패스가 퍼블릭망으로도 연결은 가능합니다만 보안 강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RDP 쇼패스를 내부망 통신으로 활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재택근무 용도의 AVD VM을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왼쪽은 이제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가 이제 애저 데이터 센터, 오른쪽이 금융권의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PC는 인터넷을 통해 그 AVD VM에 먼저 접속하게 되고요. AVD VM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SSL VPN 형태로, 그러니까 웹 형태겠죠. 웹 형태로 그 고객 내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금융감독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이 사용자 PC에도 보안 정책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고요. 이러한 SSL VPN 통신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사용자 PC에서 인터넷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러한 이제 정책 또는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일 이 재택근무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없을 경우에는 AVD VM을 셧다운 시켜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또는 이제 뭐 사용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원격 앱 제공 PC 구성도인데요. 여기는 간략한 설명을 위해서 기업 내 데이터 센터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앞에 구성도를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있는 PC와 AVD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AVD VM 간의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화면이 약간 작습니다만 이 사용자는 사용 가능한 리소스가 컴퓨터 화면이 아닌 이러한 작은 앱들 아이콘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앱 아이콘을 클릭하면 앱 UI만 나오면서 실제 원격에 있는 AVD VM을 활용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웹 브라우저, 뭐 크롬이나 엣지 같은 브라우저를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PC에 있는 브라우저랑 별도의 브라우저로 AVD VM의 OS를 이용하는 웹 환경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환경은 주로 멀티 세션 OS에 적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부 키보드 보안 소프트웨어 같은 호환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들이 있음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금융권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규정, 안전성 평가, 그리고 AVD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망분리 PC 또는 재택근무 아니면 원격 앱 PC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퍼블릭 데스크탑 서비스인 AVD를 도입한다고 하면 다양한 사용자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경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특징인 신속성과 확장성 이런 부분과 또 하나는 VDI 관리 인프라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 없다는 이런 관리 용이성에 대한 장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컴퓨팅 리소스 같은 경우 사용량 기반으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또 하나는 GPU 같은 VM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특별한 노트북을 사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 있는 GPU VM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 세션 기능을 이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겠고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애저 세이빙스 플랜이라는 과금 체계를 새로 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의 컴퓨팅 비용을 커밋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 단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애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 모델을 제공했기 때문에 더더욱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금융사 도입 사례를 저희 엔지니어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오니 이후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